지금부터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여중군자 장계양 선양회가 주관하는 여중군자 장계양 선양회 창립 10주년 기념포럼 및 총회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경영 그리고 작고하신 선양의 회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중군자 장계양 선양의 10번째 창립기념 포럼과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김재덕 명예회장님,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기욱 부의장님, 김성진 박태춘 의원님, 경북도 관계자 여러분, 가람종선 4분, 경당종선 어르신과 문중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 내 각처에서 함께한 선양의 회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노장사상과 여중군자의 성인관이라는 주제로 여중군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경북 대표 여성인물 제1호이신 여중군자를 선양할 수 있도록 창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배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주변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본회 발전을 위하여 경북지사님과 문화예술가 직원 그리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선양회의 정착과 활동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고 석계종선 이돈 어르신의 뜻을 이어 선양회 회원 모두는 여중군자의 삶에서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또 새기며 선양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본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니까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저는 이 촉촉한 비가 참 좋습니다. 소설이 지났지만 아직 얼음이 우리 집에는 안 얼었어요. 그래서 소설이 지났지만 겨울이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 비가 끝나고 나면 겨울이 오겠지요. 김장은 하셨습니까? 네, 김장 봉사는 여러 군데서 하면서 내 김장은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벌써 장계양 선장이가 10년이 됐어요. 제가 남편이 김천에서 국회의원 시절에 이 장계양 선장에 이제 그때 아마 창단할 때 같아요. 그래서 뭐 멀리서 포항에서도 오시고 많이들 오셔서 같이 강의를 듣고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강석호 의원 사모님이 그 멀리서 오셨어요. 그 강의를 들으러. 그러면서 야, 이 선양이가 보통 선양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저도 이제 많은 단체를 가지 않습니까? 느낀 게 장계양 선양이만큼 열성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학구적이에요. 할 때마다 이 포럼 할 때마다 보면은 좋은 강의로 많은 분들이 지식을 쌓고 또 마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개발은 우리 하 원장께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도의원님들 바쁘실 텐데 또 시의원님 바쁘실 텐데 이 빗속을 뚫고 오신 건 아마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안동에 사니까 안동에 뭘 단체들이 온다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달라요. 내가 나가서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보니까 노자 사상과 여중권의 성인관 이런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이 깊이가 얼마나 될지. 장계양 선생은 제가 어디나 가나 이제 저도 조금 안다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밥보시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제주도를 가면은 김만덕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장계양이 있다. 이러면서 아주 든든하게 제가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장계양 선생의 삶을 조명하고 그 사상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 경북은 옛것의 가치를 특히 중요시하고 이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흔히들 이야기하지요.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경북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안동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윤형주 그 가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헤비타트라고 해서 특히나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서 집이 허술할 때 그 집을 고쳐주는 그런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동에서도 그때 한번 한 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켰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힘이 들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라서 굉장히 불안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백신이 소용이 있나 없나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고 또 건강식 잘 챙겨 드셔서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이 몸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대상포진, 뭐 바이러스라든지 암 이런 균들을 다 보유하고 있지만 내 몸이 면역력이 높으니까 병을 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역력을 잘 길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언젠가는 또 봄이 오고 좋은 날이 오겠지요. 그때는 웃으면서 마스크 벗고 한번 만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하금숙입니다.
오늘 겨울이 시작되는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여중군자 장기항 선양의 창립 10주년 기념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 개최를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북 1호 여성인물 의원당 장계향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경북 여성들에게 그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계신 선양의 김재덕 명예회장님과 김복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계향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특강을 준비해 주신 정동주 교수님 그리고 장윤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의장님들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 또 사모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점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극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여중군자 장기항 선양의 창립 10주년 기념 포럼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을 특히 우리 경북 여성 가족 플라자에서 개최되는 것을 저희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항 선생의 철학과 교훈을 재조명하는 교육 강좌인 여중군자 장기항 아카데미로부터 포럼, 워크샵 등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저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시작을 함께하면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양의 노고로 의원당 장계양의 이름과 그 정신이 경북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당 장계양의 명성과 가치에 대해서 경북의 여성 대표 여성을 넘어서 한국의 대표 여성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선양의 노력도 있고 또 저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노력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양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원당 장기항 선생은 가장 오래된 한글 조리쓰인 음식 디미방의 저자로도 알려있지만 그 생애를 볼 때는 음식은 극히 지역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경당 장홍효 스님으로부터 부군 석계 이시명 스님, 아들 이현일에 이르기까지 태기학을 전수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 장기항 스님은 큰 연결고리를 진 인물이십니다. 생전의 성품으로 봐서 타인의 기감이 되고 또 우리 영남에서 여중군자로 해자되면서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성인의 삶을 실천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7남 3녀의 자녀를 훌륭히 키워내시고 학문적 부분보다는 인품과 덕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사람 교육을 실천한 어머니이자 교육가입니다. 이를 배우기 위해서 이번 선양회를 통해서 선양회에서 개최하는 포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또 의원당 장기항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이 자리가 우리들한테 더 많은 의미를 가져다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환영사에 가름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경상북도의 김희수 부의장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고은 의장께서 참석하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셔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일정상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성군자 장기항 선양의 창립 10주년 기념 및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 만나러 계신
우리 김복희 선영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 로고에 지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성진 안농장시 경남족대 종손님과 여사님 함께해 주셔서 자리가 많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평소 존경한 이철우 지사님을 대신해서 멋진 경사를 해주신 우리 김재덕 명예회장님 경회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금숙 우리 경북 역사가족프라자 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두기 부회장님, 구삼진 우리 사모님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십니다. 예천이 지역구입니다. 또한 전 안동시 의장을 하시고 지금 안동 지역구신 김성진 도현님 함께하고 계시고 이 지역이 지역구십니다. 박대천 의원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김충섭 김천시장 사무실 박김자 여사님, 오덕장 영양군수 사무실 강승미 여사님을 비롯한 함께하고 계신 노예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사모이신 김재덕 명예회장님 정여사와 또 김복희 우리 회장님 기회에서 우리 하금숙 우리 여성프라자 원장님의 인사 말씀 속에 여성군자 장계영 선생님에 대한 이 선영의 사업에 대한 목적과 발전 방향,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소상의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군자 장계영 선생님께서는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던 그 시절에 그 사회 제약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아주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신 교육자시자 사상가이셨고 사회 사업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장기영 선영의 사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밀접시켜야 될 것을 논의하고 그걸 통해서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경북을 만들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강의를 특강을 맡아주실 우리 정동주 작가님과 장효수 교수님의 강의에 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덧붙이자면 여성분자 장경 선양의 사업이 선양 회원들 사업이 아닌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모든 여성분들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사님 추구하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가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함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중문자 성인관에 대하여 오늘 첫 번째 특별 강연을 해주실 정동주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동주입니다. 저는 많이 늦은 줄 알았는데 아침 6시 20분에 아까 여기까지 4시간 반쯤 걸려서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서둘러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안 서둘러도 될 뻔했네. 매번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꽤 오래 여기서 이야기를 해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오늘도 좀 허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조금 꼭 드리고 가야 될 형편이 된 것이 장기영 아카데미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꽤 긴 시간을 왔습니다. 근데 본문 내용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만은 여중근자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제 글쓰기나 강연은 오늘 이것으로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중근자의 성인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2008년부터 올 여름까지 쭉 제가 강의를 해오고 많은 책을 쓰고 글을 썼는데 한 번도 이 어른의 진짜 모습에 관한 얘기는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분의 진짜 모습을 제가 파악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드러냈을 때 생길 수 있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의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에 관한 얘기는 제가 학면에 걸쳐서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했고 또 성인관에 관해 가지고는 8살 때 성인을 노래하면은 시 한 편을 남기긴 남겼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키우시면서 성인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했던 것도 셋째 아드님 가람 이현일 선생의 쓰신 행실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집안의 후손들 중에서는 셋째 아드님 가람 이현일 선생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집 외에는 그냥 글줄게 나이거든 괜찮은 여자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가람 선생이 쓴 어머니에 대한 딱 짧은 몇 마디에 보면 이분도 굉장히 망설였던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어른의 참모습을 세상에 다 드러냈을 때 이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혹시 안동이라는 것도 영남이라는 이 지역 자체에 살았던 남자 유학자들 그분들이 대단히 언짢아 할 수 있는 오해라기보다도 뭔 여자를 드러내가지고 남자들을 우습게 만드나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측면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는데 실제로 살아왔던 모습을 다 드러냈을 때 영남에 있는 소위 양반 사대부 유학자라는 사람들이 받게 될 정신적인 충격 그것 때문에 재령이시 문중에 위해가 돌아갈 수 있다. 여자는 덮어야 되지. 덮어야 돼. 자꾸 드러내면 남자들이 편치 못하다. 그게 그 시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는
문중에 있는 남성들이 굉장히 조심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분의 종가 종손이라 할까요? 그 종가 종손을 이으신 분들이 재력이 그리 원만치 못하다 보니까 이여중군자에 관한 연구를 시킬 수 있는 재력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몇몇 사람이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 학부 아니면은 외국에 있는 철학과 학자들을 통해서라도 이분이 실제로 보여줬던 것을 다 이렇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자는지 좀 궁금해 하실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초창기에 아카데미 할 때 조심스럽게 드러냈던 몇 마디가 처음 여기서 쭉 계속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면 기억을 할 건데, 그분이 학발시라는 시를 발표를 하고 나서 붓으로 손수 썼던 그 시를 예천에 약포 대감님의 아드님이 경당 종택을 불리는 당시에 이제 경당 선생이 살아 계셨을 때니까 놀러 오셨다고. 근데 그분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초서에서 제일 대가로 칭송되는 큰 학자였는데, 9살에서 10살 남짓한 그 시기에 그 붓으로 쓴 시를 붓글씨와 동시에 보여드렸다고. 정문자목자 선생인데, 그래, 이 뭐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시라고. 아버지가. 그러더니 쭉 읽어보시고 나서 필치에도 그렇거니와 시의 내용 또한 조선 사람이 이런 걸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중국 대륙의 어떤 큰 분이 자기 이름을 감추고 쓰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의 내용이나 붓글씨 체 자체로 볼 때는 조선에서는 이런 내용의 시를 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친정 아버지가 그 부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굉장히 긴장하시고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는 거죠. 이건 예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이 시집을 가기 전에도 읽어야 되고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도 읽어야 되고 여성의 필독서가 얘기라는 책입니다. 얘기라는 책입니다. 그 얘기라는 책 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여성은 학문적인 성취, 특히 학문적인 성취, 이것을 다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성이 학문적인 성취를 끝까지 다 이루어내게 되면 친정의 남자 형들이나 친정 아버지가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설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학문을 이어가면 시댁의 남자들에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일대 절대로 나타내지 못하게 했던 게 그 얘기에 들어있어요. 여성이 닦아야 될 도리 중에 하나가 내가 학문을 했다 해서 학문이 월등하게 되면 남자들을 망신 주거나
남자들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감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배우고 적게 배우는 게 낫다. 그래야 수업해서 사는 거다. 그 시기를 사셨거든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긴장을 하고 있는 중에 13살, 4살 될 때 얘기를 읽으면서 스스로 그 부분을 보고 덮었습니다. 아, 내가 이거 계속해서 시를 쓰고 학문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덮었습니다. 스스로 덮었는데 안에서 일어나는 학문에 대한 열정은 억제를 하더라도 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억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감추고 하는데도 책을 안 보고 안 읽더라 하더라도 한번 읽은 것들이 마음 안에서 자꾸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번 읽은 책들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확장을 합니다. 심화되고 확장을 합니다. 성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고 보통 사람과 아주 다르면 보통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일을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그 성인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인의 생김새와 말씨는 처음부터 보통 사람들과 똑같다. 그 다음 성인의 행동, 밥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 소변을 하고 밥을 먹으면 똥을 싸고 저녁 되면 잠자고 행동 또한 모두 사람으로서 날마다 행동해야 할 도리와 같은 것이라면 성인이 이 우리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성인이라 부르는 분들도. 그렇다면 이분을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다시 말해서 나는 천민이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가난뱅이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나는 이러저러 하니까 나는 성인 그건 못 된다. 그거는 어찌 보면요, 그렇게 성인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니고 사회 제도와 가정 교육이 네가 감히 어딘다고 그건 너무 뭐 어디 쳐다보느냐. 그렇게 제도를 가지고 차별해버리는,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늘 시대마다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장계양은 그게 아니라는 누구든지 어디서든 누구든지니까 어떤 계급이든지 어떤 성별이든지 어떤 나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성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성인이 내 같은 게 그 감이 어떻게 그게 되겠냐. 나 안 돼. 그것을 자식들에게 꺾이지 말라는 거죠. 꺾이지 마라. 그러면 그 자식들은 전부 다 배설을 못하고 선생님이 되게 하거든요. 권력을 쥐는 권력자가 정치가가 되지 말고 사람을 일깨우는 스승이 되게 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당신 장계양은 나는 내 자식들밖에 못 가르치고 이웃밖에 못 보여주지만 너희들이 자라는 너희들 세상에 가서는 보다 넓은 세상에 가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성인이 되라고 가르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함축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 평등에 관한 확신이거든요. 인간 평등에 관한 확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 도달하지 못합니다. 유학을 가지고는 절대 이 경지에 오지 못합니다. 유학의 공자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의 그 위대한 유학자들, 철학자들 중에서 장계양이 말씀하신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평등하다는 면에서 이거를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글을 쓴 사람도 한 명 없습니다.
이 점이 제가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사실로 내놓으면 특히 안동 같은 데서는 키라슨 같은 그 유학자들이 뭐가 돼요? 그러면은 얘기라는 책이 왜 있었어요? 혹시 그런 여성이 나오면 남자들은 망신을 주기 때문에 아예 여자는 길을 못 펴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들만 나는 어쩌랴 그런 게 아니고 시대와 타협을 하는 게 그 시대의 명제를 받아들이고 그것 맞선다고 해서 좋을 건 없어요. 하나도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걸 아신 거죠. 대신에 내 삶을 진솔하게 살아내면 시절이 몇백 년이 지나서든지 이 진리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영 선양회를 제가 처음에 만들기 전에 아카데미 시작할 때 그런 꿈을 꾸었거든요. 이분이 진리를 터득한 깨달은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해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로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것을 제가 공식 선언을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그만 덮여질 수 있는데 덮으려도 덮을 수 없는 문헌이 있어요.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 사상이잖아요. 그죠? 장자는 노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입니다. 근데 이 노장은 공자의 사상과 대립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서 노자, 장자는 항상 탄압받는 사상, 억압받는 사상, 죽임을 당하는 사상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공자는 이래서 나쁘다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여기서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장계양이 가지고 있었던 인관, 그 다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문헌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하겠어요. 그게 노자 도덕경인데요. 도덕경 4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진 그 문제들이 있죠. 성인은 고정관념을 갖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성인은 고정관념이 없어요. 이거죠. 황희정성이 실제로 존재했던 황희정성이 어느 날 집에 쉬고 계실 때 문 밖에서 그 집 여자 노비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놓고 싸움을 벌이다가 둘이서 막 머리를 쥐꺾고 이 싸움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대감님한테 여쭤보자. 누가 맞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와서 대감님, 제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내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이 네가 말 잘한 것 같네.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던 노비가 아니 대감님, 저것이 저 아이가 저러저러 하고 저러저러 해서 내가 이랬다고 말했는데 왜 제가 옳은 건가? 듣고 보니 네 말도 맞는 것 같네. 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옆에 부인이 듣고 계시다가 내가 시비를 가려주셔야 되지. 둘 다 옳다고 하면 시비가 어떻게 가려집니까? 그러니까 부인 말씀도 옳소.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자 사상이 그렇거든요. 노자는
사람의 머리로 만든 생각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고 제도하고 법을 만든 그것을 따라가면 거기에서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잘한 것도 잘한 것도 판결이 나는데 그렇게 된 판결은 항상 가지고 힘이 세고 많이 배운 자 쪽에 유리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권력을 가지고 힘이 세고 많이 배운 자에게는 유리하게 옳고 유리하게 무죄가 되었지만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승복이 안 돼요. 승복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살아오잖아요. 살아오다 보면 고정관념이 생겨요. 이것은 해도 안 되더라. 뭐 누구도 틀렸고 누구도 틀리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또 이긴 사람 쪽은 저것은 어떻게 하든 이긴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나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낸 이론체계입니다. 그 지식이거든요. 그 유학이에요. 그런데 노자가 그 말씀을 하세요. 산에 가서 나무에게 물어봐라. 도토리 나무야, 니는 그 익은 열매를 왜 네 소유로 하지 않고 다 흘려 떠내버리냐. 그러면 도토리 나무가 말을 하기를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있어서 내가 뿌리를 내려 쓸 수 있었고, 비가 왔으니까 뿌리를 박을 수 있었고, 햇빛이 오고 있으니까 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이 살아있다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내 소유랄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소유라면은 내가 이건 도토리 열매가 떨어져서 이걸 다람쥐도 먹고 사람도 먹고 이런저런 짐승들이 먹고 잘 살아가는 거 그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자는 그걸 본받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고정관념을 갖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자, 그 다음 착한 이에게는 착하게 대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착하게 대하면 착한 것이 덕이 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칭찬을 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칭찬을 하면 착한 것이 덕이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착하고 저것은 착하지 않다고는 분별을 하게 되면 착한 것은 살아가는 무기는 될지 몰라도 덕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사람을 죽이고 아프고 배는 이기는 무기를 들고 이거를 지식이나 지혜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안 착한 사람은 없다. 뜻밖 여기서 뭐 그만 장기항이 딱 들어맞아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착하니까 안 착한 사람이 어딨냐. 내 눈에 보기에 착하지 않은 짓을 한 사람도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니까 착하지 않은 것이지 고정관념을 깨고 나면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고 옳은 거예요. 그 다음 믿어온 이에게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믿었게 대하고 믿었지 않은 이에게도 믿었게 대하면 믿음이 덕이 된다. 니는 못 믿을 인간이야. 니는 믿을 수 있지만 니는 못 믿겠다. 근데 믿겠다 못 믿겠다 하면 또 싸움이 벌어져 또 싸움을 붙여놓고 내가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야. 언제는 내가 믿었다 했던 것이 사람이라는 게 때가 지나면 믿었던 것이 안 믿었게 되고 못 믿었던 것이 때가 되면 믿었게 되잖아요. 그때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믿었고 믿었지 않다는 것은 구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사람 본성이 근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성인은 하늘 아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산다. 온갖 것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눈과 귀를 성인에게로 돌리고 모든 사람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만들게 된다. 성인은 어린아이처럼 하는. 근데 어린아이는 엄마가 젖을 먹고 자란 아이한테는 호랑이를 봐도 좋고 사자를 봐도 좋고
낯을 안 가리는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럼 애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남기신 법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법문이 있어요. 출가자가 출가해서 수행을 목숨을 바쳐 수행하는 것은 그 수행을 쌓아서 어떤 위대한 것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 부처였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부처였다는 거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리 법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죠? 열애장사상이라 해서 생명을 가진 일체의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고정관념이라는 이 업장들이 쌓여서 부처가 되는 성품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묘하게 일치하네요. 그러면 앞에서 한 어린아이에게 너는 참 착하구나 하면 좋아할 것이고 너는 참 못됐구나 하면 화를 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돼요. 이분이 노자가 말하고 성철 스님이 법문하시고 부처님이 그렇게 환경에서 설파하셨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인 거죠. 우리가 그걸 놓고 배울 때 지식을 쌓는 게 아니거든. 지식을 쌓아가지고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 아닌 다른 것을 상처내고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개일로 죽이지 말라 하거든요. 생명 가진 것을 죽여서 그 살과 뼈와 피를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착한 성품을 이걸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고기 먹은 접시 숫자만큼 나는 업에 쌓인다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나서 보면은 장계양은 이미 성인을 노래하면이라는 시를 쓰실 때 그 그릇을 반듯하게 환하게 지니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하시는 부분이나 살아가는 부분이나 전부 다 보면 사람이 일부러 해서 남을 도우려는 노력하고 우러나서 돕는 거하고는 달라요. 노력을 해서 도우면 돈을 주고 옷을 주면 표가 나요. 체면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러나서 하는 것은 큰 돈 아니고 큰 노력 아니라도 마음이 전해지면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장계양은 마음의 성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은 성자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개 여자가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배 아픈 사람이 또 많이 생겨요. 그러면 또 누가 말할 겁니다. 정동주라는 자가 누구를 또 선동하고 있다고. 제가 장경 아카데미를 하러 안동에 오려고 할 때 안동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그 당시 지사에게 정동주가 안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는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은 불교 TV에서 화엄경을 강의한 불교 철학자인데 유교의 고장에 불교하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당시 도지사님이 뒷날 알았는데 그리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것은 맞는데 지금 그 사람 공산주의도 별개이도 아니다. 그냥 훌륭한 문인이고 철학자다. 불교 TV에서 화엄경을 5년간 강의를 한 것은 스님들한테 강의를 한 것은
그가 철학을 했었으니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안동 그 문화원에서 강의를 할 때, 시작할 때, 뭐 이름은 안 밝혀지만 어느 문중에서 시위를 하러 왔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왜 왔냐고. 근데 그분들이 특히 이 조촐한 제 강의에서 이 얘기가 귀에 들어가면 자기 조상은 성인은 아니거든요. 그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에요. 장계양의 위대함은 그렇게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깨달음을 하나 아무런 사심 없이 8순이 넘었을 때까지 세상에 베풀고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평전에 위대한 어머니 Great Mother라는 이름을 붙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상에 알려줄 길이 없을까 싶어서 마더 테레사하고 평전하고 이렇게 같이 대조를 시켜보려 했던 거죠. 근데 제 노력이 부족하고 불성실했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록 제가 강의를 했는데 아무도 그분이 깨달으신 분이라고 느끼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이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이 강사를 초청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지 대통령의 주인이 아니듯이 장계양 선양의 주인에는 어머니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셔 가지고 그 주제를 공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을 모시세요. 이 세상에서 누구니 유명하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장계양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난 되도록이면 남성보다는 여성 학자들이 이 강좌를, 이 모임을 끌고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로, 쟤도 남자니까요. 아무리 이래도 쟤도 나도 모르게 아직도 그 못된 꾸중물이 덜 빠졌어요. 차별의식이. 그래서 선양회는 경북 대구 선양회가 아니고 이분은 아마 조금 더 노력하면 전 세계적으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살아가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어머니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 영양회 관계자들이 와 계시면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 선양을 해 나가는 행정관청으로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장계양을 유교와 연관지어서 하면 이분을 끊임없이 올가냅니다. 이분은 벌써 그 벗은 유교를 부정하신 분은 아니세요. 초월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꼭 훌륭한 선양회가 되고 한국 사회의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크게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을 만드셔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가 여중군자의 어떤 철학을 배우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지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저희들 몫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해주신 정동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중군자 장계양의 성인관, 육아와 교가 사상의 영향으로 주제로 오늘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대구 교육대학교 정윤수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은 이게 마스크 벗으면 이게 또 그 공기 안에 떠돈다 해가 거리가 있어도 강사도 이제 끼게 되는데 아주 참 갑갑하고 더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벗되 강의용 마스크를 끼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한 거는 이번 특별 주제가 받은 주제가 뭐냐 하면 이 여중군자 장계양의 성인관인데
이 도가적 성인관이라는 주제를 아예 받았어요. 그런데 전문 학자들에게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 그게 모순입니다. 말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성인은 육아의 특허물이에요. 육아 서상이. 근데 도가를 가지고 장씨 부인에게 도가 서상의 성인관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받을 때에는 이게 말이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육아와 도가라는 게 두부 자르듯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삶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장씨 부인의 시 중에 소소음은 전형적인 도가의 사상의 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가만 제목을 뽑기는 꺾고 이 기회에 육아 서상하고 도가 서상으로 한번 나누어 갖고 장씨 부인의 서상을 좀 소개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앞 시간에 또 특강하신 분이 그 성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일부분은 예화가 제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새로운 이야기일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대구에 있는 그 옥골 백불암 고택이라고 있습니다. 대구를 좀 잘 아시는 분은 대구에 오시게 되면 둔산동이라고 K2 건너가 그 팔공산 쪽에 그 유명한 그 반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산을 하게 되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봉우리를 눈여겨봅니다. 봉우리 전봉이죠. 이 학가산 같아도 제일 높은 봉우리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등산가가 아니고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짜기를 즐깁니다. 왜요? 골짜기마다 거기에 반촌이 들어있고 골짜기마다 사찰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구 옥골이라는 이 마을에 대구를 대표하는 이 백불암 고택이 있는데 불천이가 무려 두 분이나 계셔요. 대암 선생하고 오대손인 이 백불암 선생 두 분을 모셔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인문학이라 해갖고 오만대 인문학을 다 해요. 거기에서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주관을 해갖고 고택인문학이라는 거를 했어요. 이제 고택에서 이 인문학 콘서트회가 음악 무용까지 하고 또 인문학 하는 제까지 불러갖고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건축에 스며 있는 그 집안 정신을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첫머리에 제가 뭐라고 열었느냐 하면 팔공산을 삼국사기에 보면 부악이라 합니다. 애비 부자에 산악할 때 악자입니다. 아버지 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쪽에 전라도 쪽으로 가시다 보면 모악산이 있습니다. 어머니 산이 있어요. 아버지 산은 거기에 나는 기상이나 여러 가지 사상도 딱딱하고 엄격하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산은 주로 민속 종교, 원불교하고 그 다음에 증산도가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산에서는 이 규격화, 정형화보다는 어떤 민간신앙하고 좀 부드럽고 편안함, 자연스러움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팔공산을 깃들어 있는 그 옥골 마을이다 보니까 아버지 산 기상으로서 그 집안 어른들에게 이어내리는 가장 큰 정신이 뭐냐면 퇴계 경의 서상입니다. 아주 굳건한 기상이죠. 여러분들이 육아와 도가를 굳이 비교하면 육아는 아버지 서상이라면 도가는 어머니 서상입니다. 당연히 장씨 부인에게도 어머니의 어떤 그런 자애로움과 어머니의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성인관에도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 도가적 사상이라고 성인관이라고 불러봅시다. 반면에 경의 정신으로 퇴계와 아버지를 이어내리는 그런 성인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 사상, 또 육아의 성인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구분을 가지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책은 아실 거예요. 선조 비실기인데
비좁이 있으면 여자 선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실기를 적은 분과 이 실기의 주인공의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제목 자체에서. 적어도 이 실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성분이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 쓴 분은 선조비라 했으니까 이 분의 후손이 썼다라고 알 수 있어요. 편집했다. 그리고 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학갈시부터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의 문집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이 장씨 부인 경우에는 여성이지만 문집을 후손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목차가 있는데 시, 서, 부록, 추록, 기묘, 추록 이렇게 있습니다. 시는 그분이 남긴 시이고 서는 그분이 남긴 편집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록입니다. 요즘은 부록하면 이 어펜딕스에 같고 덜 중요한 게 부록에 같지만 옛날 문집에 보면 정작 중요한 글들이 상당수가 부록에 담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적인 성격의 논문적인 성격의 학술적인 글은 거의가 부록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행실기라고 붉은 글로 썼습니다. 이 어른의 아드님인 가람 이현일 선생이 어머니의 평소 행적을 생각하면서 피눈물로 썼다라고 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직접 어머니의 행적을 쓴 그 기록이 행실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여러 가지 사례도 이 행실기에 나오는 거에 바탕하죠. 푸른색 광지라는 것은 무덤 속에 넣는 그분의 행적인데 대부분 행실기에 나와 있는 것과 겹치죠. 그 다음 뭐 정가보첩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공동체적자, 커뮤널 셀프 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서양 학자들이, 윤리학자들이 주목하는 개념이 이 공동체적자입니다. 원래 서양의 근세 이후의 철학은 단독자, 개별자, 어떤 면에서 이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강조합니다. 근데 가만 보았더니 사실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게 타인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게 이미 부모님이란 존재에 의해 있고 가족이니 그리고 여기에 장씨 부인 여중군자 선양회를 조직에 있을 때 이게 모두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회장님 앞에 계시지만 회장님이 오늘 행사 잘 치르면 기쁨이 있을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서로가 즐거울 수 있는 거죠. 반대면 또 반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로 왔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돌아갈 때 불쾌할 수도 있을 거죠. 왜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공동체적 자아로 보죠. 성인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남과의 관계에서 성인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육아는. 자, 넘겨봅니다. 근데 이제 이 성리학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게 하늘과 통하고 인간 서로 간에도 통한다 해가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나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옳다 하는 건 옳고 착하다 하는 건 착하고 그러다 하는 건 그러다 하는 보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곤란하죠. 나는 착하다 하는데 남은 착하지 않다고 여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착하다 악하다 이 장씨 부인 마음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착하니 착하지 않느니 아이들도 그건 안다라는 거죠. 누구나의 마음에 이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신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예. 이 공동체적 자, 아니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예. 이 공동체적 자라는 게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서명이라는 글입니다. 장횡거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주자라는 분의 학문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에 이분의 학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북송 때 학자인데요. 이기할 때 기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요즘 뭐 여러분들 여기에 열기가 넘친다, 한기가 든다,
그 다음에 전기가 빼어나다 할 때 그 기의 사상을 체계화한 분이 이 장제라는 분입니다. 근데 서명이라는 책에 푸른 글씨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이고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한 모태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은 모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이다. 이게 공동체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태계가 이 글을 소중히 여겨가 성악십도의 10개 그림 중에 두 번째에다 이 서명도를 그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선조 임금에게 태계가 이 서명을 강의하기도 했죠. 근데 거기 한자 원문 보세요. 민호동포 무로여야, 요 푸른 글에 대한 번역인데 이 글을 너무너무 좋아해가 사람들이 그것도 다시 네 자로 줄여요. 민포 물여, 붉은 글 써놓은 거. 그러니까 중국인들 집에 가면 이 민포무려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휘호대에도 있고 해요. 사진 몇 장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니, 예, 한 번 더 넘겨봐요. 예, 그 선생님 한번 페이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민포물여라고 나오죠. 위에도 민포물여고 밑에도 민포물여입니다. 그 휘호대에 입상한 작품 2개를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 민포무려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한 동포이다. 만물들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모두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 다음요. 아니 또 넘어갔어요. 왜 2장씩 자꾸 넘어가나 몰라. 그 뒤에. 아니 거꾸로 지금 절이 넘어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야지. 예, 더 거꾸로. 예, 한 장 더. 한 장 더. 한 장 더. 한 장 더. 이게 이상해요.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거. 예.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민포무려 이거는 잘 보시면 횡거 서원에 있는 편액입니다. 글자가 아주 단박하지만 이 글의 의미를 잘 살린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방금 보여드렸지만 주로 이 글의 휘호를 쓴 글로서 입상한 명필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파자라 해서 한자의 의미를 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부수별로 깨뜨려 보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성인인데 성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부수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성인, 성자. 제일 앞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예, 귀자입니다. 그 다음은 무슨 자죠? 입곱자입니다. 그 다음은요? 임금왕입니다. 이 3개의 요소들이 성인으로 다 살아 있습니다. 우선은 입고할 때 이거는 두 의미인데 임금이 제사 지낼 때 쓰던 제기 의미가 있어요. 제기에 그릇기자에 보면 입구자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무려. 그 다음 인구, 식구 할 때에도 그 입을 갖고 사람을 주로 표현하죠. 의식주 중에 이 식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왕이라는 의미는 일단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임금이 다스리는 그 어떤 그 인구 식구할 때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치적 왕, political king의 의미가 있죠. 이 2개를 연결하면 성인은 제기에 재물을 담아두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 2번째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임금의 뜻이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 귀가 있는 거라. 도대체 성인의 의미에 귀가 왜 있을까? 귀는 듣는다는 말의 상징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임금이 성인입니다.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임금이 성인이죠.
하늘의 천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제사장이 성인입니다. 이 성인이라는 것은 들음의 표시인데 이 서양에 있어서 지혜자, 필로소퍼, 철학자라 할 때는 지혜지자 여러분들 한자로 써보세요. 파자하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화살시. 그 다음 입구, 제일 밑에는 가로왈자가 있어요. 가로왈은 혀가 입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화살처럼 속사포처럼 하는 달병과 개병가들이 지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인의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인은 뭐냐 하면 도덕적 의미, 성인이라는 얘기는 이상적인 인격의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성인의 의미가 육아철학에 오면 끊임없이 성인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특히 공자나 논어에 보면. 근데 맹자에 오면 이게 확 뒤바뀌어요. 여기에 있듯이 맹자는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가적 개념에 굉장히 가까워요.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본딴 또 계승한 사람이지만 공자하고 맹자는 사상이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맹자의 사상의 바탕은 도가의 성인관이 꽤 남아있어요. 왜요? 육아의 성인관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걸 본받아 가려는 그런 의미라면 도가의 성인관은 누구나 태어날 때 성인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그것만 잘 드러내면 누구나 성인이 된다. 이건 도가적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맹자에 오면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안자소호하학론이라고 책문이라 해가 원래 과거 시험의 시험 제목입니다. 뭐뭐에 대해 논해보라. 정희천이라는 사람이 대학에서 요즘 말로 하면 공립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안회, 공자의 수제자이죠. 그 안회가 소호, 좋아하던 바의 학, 배움은 어떤 학문인가? 거기에 대해 써보라. 근데 거기에 쭉 보면 안자가 홀로 학문을 좋아했다 한 것은 어떤 학문이었나? 답에 뭐가 있냐면 그 학문이란 바로 성인에 도달하는 길이다. 이 참 배움이 뭐고 성인 되는 공부가 이게 진정한 공부이다. 이 정희천이 그렇게 답을 했죠. 여기도 배워서 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씨 부인의 소녀 때의 그 시에 보면 이 성인을 끊임없이 배우려는 육아의 성인관이 표현이 되어 있죠. 앞 시간에도 이거 얘기되었을 거예요. 내가 성인이 살던 시대에 나지 않았으니 성인의 얼굴 볼 수가 없네. 그러나 성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 뭐를 통해 책으로 남겼습니까? 내가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결국 성인의 마음도 볼 수 있겠네. 성인을 끊임없이 배우려는 육아적 성인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정가보첩에도 성인음을 수록을 해 놓았는데 잘 뽑았다라고 생각돼요. 아마 그때 석계 선생이 뽑아가 아마 여기에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씨 부인이 남긴 시 중에 이 성인음 소송, 특히 성인음을 뽑아가 여기에 썼는 게 육아의 정신을 잘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신음도 마찬가지로 육아적입니다. 왜요? 우리 이 신체를 부모에게 받은 걸 잘 간직하고 보관해서 부모에게 그대로 돌리려는, 효를 다하려는 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공부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자의 어떤 의미를 육아의 핵심으로 보고 이 경자를 구하기 위해서, 참 잘 쓴 경자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곳을 이렇게 봤어요. 태계 선생님 글씨도 또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석봉의 경자도 보고 했는데 뭔가 좀 마음에 덜 들어요. 태계 글씨가 굉장한 명필이고 반듯반듯합니다. 그런데
꼭 한 자만 뽑아가 이래 보이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마침 아까 초입에 얘기했던 대구 백불암 선생 집안에 그 백불암이 평생 동안 이 목각해 두고 보던 그 경자패가 있어요. 이 제자 글씨 잘 쓰는 정충필이라는 분에게 이 경자 쓰게 해놓고 그거를 이제 파가두고 했던 글인데, 이 글이 제가 우연히 한번 봤는데 멋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꼭 코뿔소가 꾸물꾸물하고 막 살아갖고 기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종손에게 부탁을 해가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갖고 제 제자 중에 이제 서각을 하는 제자가 있는데 부탁을 했더니 양음각으로 2개를 새겨갖고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집에 지금도 걸어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글씨 같은 거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좀 표현하는 거를 모으고 그거를 또 귀하게 보관했다 보면 마음으로 공부가 참 편리한 점이 많는데, 근데 또 그렇게 보니까 제가 육아철학을 전공하다 보니 이 연구실이나 집이 너무 엄격한 근엄한 글로만 도배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도가적으로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글을 하나를 써야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서예하는 한 분이 저한테 놀러 오셨다가 차 한잔 하시고 그래 그 착값으로 글 한 점을 선물해 준다고 한번 얘기를 뭔 글을 장 교수가 좋아하는지 얘기를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부탁을 도가의 좌망을 부탁했어요. 안절 좌자의 이절망자. 도가서상의 제일 핵심 이념인데, 그래서 우편으로 이제 보냈다고 오는 길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도가든 육아이든 그게 도가하는 사람은 육아를 그 원수 취급하고 보지 않고, 육아하는 사람은 도가를 이단으로 여기고 보지 않고, 현대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싶어요. 도가이든 육아이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기상이나 가르침을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적 성인관에 관계된 행실기가 있는데 그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씨 부인의 이야기죠. 만약 성인들이 보통 사람의 부류가 아니고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고 한다면 진실로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용모와 언어가 처음부터 보통 사람보다 다른 것이 없으며 행동도 또한 모두 인륜의 날마다 하는 일이라면, 일상적으로 하는 게 우리와 같다면 사람들은 오직 성인의 도를 배우지 않는 걸 근심해야지, 진실로 성인의 도를 마음먹고 착실히 배우고 실행하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라. 이건 육아적 성인관. 그 다음에 이제 장씨 부인이 이 15세 전후에서부터 시작을 다 끊어버렸다 해요. 제가 최근에 헌안설원하고 여성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 임윤지당이라는 분이 계세요. 농문 임성주 선생의 여동생이에요. 기호 쪽이에요. 친정이 공주인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오빠들하고 뭐를 했나 아마 사서 삼경을 읽고 성리학 담론을 했어요. 그분의 문집이 그 번역된 게 나와가 제가 한 권을 사봤어요. 보았더니 그분의 그 기록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뛰어난 시제를 갖고 있었지만 15, 16세 전으로는 그걸 끊어버리고 시집 가서는 이 시작을 거의 않는 거예요. 참 아깝죠. 그 재주가. 이 장씨 부인도 비슷해요. 소녀 시절을 벗어나면서 이 시작을 여성의 일이 아니라고 끊어버렸는데 거의 보기 희귀하게 직접 그것도 한자로 시를 써가 손자를 주면서 칭찬하고 격려를 했는 게 바로 이 시입니다. 왜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손자가 과거에 급제해 와서가 아니라 보면 네가, 이 네라는 건 손자입니다. 손자야, 네가
친구와 법과 작별할 때 지은 시를 보니 그 시 속에 성인을 배우려는 말이 있더구나. 착하게 살려는 그런 다짐이 있더구나. 너무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걸 칭찬하는 의미로 수십 년간 평생을 시작을 결혼 이후에는 안 했는 걸 한자로 시를 지어서 짧은 시 한 편을 지어 너에게 준다. 얼마나 좋았으면 할머니가 이 손자의 그 모습을 격려하는 의미로 시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장씨 부인의 평생을 일관하는 어떤 삶의 기조에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인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성인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착한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남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남편이 그 아버지, 시아버지 상을 당해서 남편이 상중에 있을 때 푸른 글 보세요. 효제 충신의 도리, 공경과 태만, 의리와 욕심을 구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성인 공부입니다. 그리고 유가적 성인관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글을 잘 짓는다는 명성은 있지만 나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라도 착한 일, 선행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기뻐서 이를 잊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는 일찍이 세상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의리를 해치는 걸 병으로 여겼으니 의리는 소중하고 욕심은 가벼운 것이다. 어찌 소중한 의리를 버리고 욕심을 취할 수 있겠나. 이게 전부 유가적 성인관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도가적 성인관인데 장씨 부인의 시 중에 독특한 게 이 소소음입니다. 제가 번역 두 가지 버전을 갖고 왔어요. 이 장계양 선양에서 낸 그 책 번역이 위에 번역이고 밑에 거는 노산 이은상 선생이 번역한 건데 1923년인가 일제강점기에 이분이 쓴 장씨 부인을 짧게 소개하는 글에 이 소소음을 부슬부슬 노래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위에 장계양 선양의 그 번역도 아주 멋져요. 잘고 표현을 하고 했는데 저는 요 번역 한에서는 이은상 선생 번역이 더 멋지다 봐요. 왜? 시의 번역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는 어떻게 쓰나 이렇게 궁금한 분은 쓸데없는 말을 다 빼버리면 시가 됩니다. 정민이라는 유명한 그 한문학자가 있어요.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 정민 교수가 자기 책에서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한시 번역을 하는데 그 뭐라고 했냐면 그 공산 낙엽 우소소 이런 구절 7자를 번역을 했대요. 빌공자에 덩빌공자에 매산자 번역해봐요. 떨어질 낙에 그 다음에 잎사귀 잎자 그 다음에 비우자 소소는 여기에 나오는 저 소소. 그래서 이 정민 교수가 뭐라고 번역을 했나 아마 공산 텅빈 산에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우소소 비는 부슬부슬 내리네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그리고 지도 교수가 사내 놈이 뭐 말이 왜 그래 많노 이카더니 텅 빈 산에서 텅을 빼버리고 애도 빼버리고 텅 빈 산에를 빈산 닦고 두 자로 줄였대. 낙엽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지 어디 하늘로 올라가나? 낙자도 치워버리고 빈산 입지고 그 다음에 비는 부슬부슬 내리네. 비는 부슬부슬 내리네. 또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낙엽 우소소 그거를 텅 빈 산에 낙엽은 떨어지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네. 이걸 다 쳐버리니까 빈산 입지고 비는 부슬부슬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훨씬 시 같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 노산 선생이 시인의 그 감수성으로 다 쳐버리는 것 같아요.
보면 창밖엔 보슬보슬 비 내리시고 보슬보슬 빗소리 절려 들려오네. 저절로 나는 빗소리 듣고 있으면 내 마음 어느새 빗소리 되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빗소리 부슬부슬 그 소리 자연일세라. 자연 소리 듣는 마음 또한 자연이네. 비가 내리면서 그 빗소리가 자연 소리인데 그걸 듣고 있는 내 마음도 자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도가적인 신은 없습니다. 가장 보면 도가적인 그런 사상을 어린 소녀가 이게 한 10세에서 13세에 썼다 해요. 전에 오는 말로는.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시상을 잡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사상을 갖고 하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천재는 이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시가 장씨 부인의 도가적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실기에 보면 이 장씨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선행은 사람들이 다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어린 아이에게 너 참 착하구나 하면 아이가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고 기뻐할 거다. 너는 착하지 않구나 하면 아이가 화를 낼 것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몰라서 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착한 일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이 다 같이 그렇게 여기는 바 아니가? 누구나 그렇게 여기는 바니까 해야 될 거 아이가? 이 뭐예요? 굳이 따지면 유가적보다는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도가적 성인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빗소리라는 이 보슬보슬 빗소리 저절로 들려오고 이런 것들에 거기에 보면 이 누구에게나 어떤 자연의 마음, 선한 마음이 있다는 그런 그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양명학 표현을 빌리면 맹자에도 그래 얘기합니다만 선함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게 양지라 해요. 또 그 선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양능이라 합니다. 이 양지와 양능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가하고 그 도가 사상은 중국에 있어서 대비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도덕경 49장에 보면 성인은 사람들을 모두 어린 아이처럼 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맹자에도 보면 이 대인이란 성인과 마찬가지예요. 갓난아이 때, 어린 아이 때의 마음을 갖는 사람을 성인이라 한다. 근데 이 맹자가 노자하고 도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 했죠. 아주 유사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주자에 오면 주자라는 분은 철저하게 유가와 도가를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퇴계 선생도 유가와 도가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남명조식하고 퇴계를 역사의 라이벌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명조식은 도가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남명조식할 때 남명이라는 호도 장자처편 소요유의 남쪽 바다라 해가 남명이라는 그 글이 나오거든요. 이 자기 호로 삼을 만큼 그분은 이 도가를 친숙하게 여겼는데 퇴계는 도가나 불가 사상의 영향을 갖고 있으면 사상의 순수성이 흐트러진다고 준엄하게 비판을 합니다. 뭐가 더 옳다 이런 거를 떠나서 두 분의 차이예요. 그래서 유두류록이라는 남명의 글이 있습니다. 이 두류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 경북분이니까 대구에 그 두류공원이 있는데 두류산으로 아는데 그 두류가 아니고 이 두류산이라는 것은 진주 쪽에 있는 그 남명이 살았던 데서 보는 지리산이 두류산입니다. 이 남명이 이 지리산을 구경하고 쓴 그 여행기가 유두류산이라는 글인데 퇴계가 그 글을 딱 구해가 읽어보고는 이거는 도가하고 불가풍이 심해서 순수한 서상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발문으로 해버렸어요. 이 퇴계 제자들이 남명의 사상은 이단이다, 순수치 않다 이렇게 비판을 퍼붓죠. 이 남명 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퇴계 쪽은
빗질하고 물 뿌리고 빗질하는 소화기 도리도 모르면서 입만 갖고 하늘의 도리를 따진다. 이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이런 논변도 붙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도가적인 그런 풍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볼 때 맹자의 얘기가 이게 탁 걸려요. 왜? 대인이 뭐고 어린아이 마음 같다. 이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 성인은 사람들을 모두 어린아이처럼 되게 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추자가 뭐라 했나?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 대인이란 성인이란 어린아이 생략됐다가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마음처럼 그런 걸 가진 게 성인이다. 한 개 더 붙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추자 해석이 너무 육아와 도가를 구분하면서 생긴 막 그런 부분, 불필요한 부분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얘기듯이 이 춘추전국 시대는 육아 사상은 육아, 도가는 도가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선조 선비들도 대부분 뭐 예술 세계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성정에서는 참 도가적인 그런 풍요도 또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또 육아적인 어떤 그런 엄격한 절차를 지킬 때에는 또 지킨 거죠. 아마 그런 두 부분의 모습이 장씨 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글을 보시면 이게 꼭이 뭐 유관이 도관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행실기에 나오는 예화인데 착한 일 하기를 즐거워하고 옳은 일 하기를 좋아한 장씨 부인의 성품은 평생 한결 같았으며 말년에 이르러 기력이 쇠해졌을 때에도 오직 사람들을 인도하여 착한 일 하도록 계도하려는 뜻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가 무의식 세계로 가면 희한한 게 있어요. 제 선배가 고등학교 선배고 대학 선배인데 지금 경북대 교수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어머니가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좀 왔어요. 심하지는 않아도. 근데 이제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 퇴임해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신 분인 거야. 근데 혼자 계시고 조금 치매기가 있으니 맏아들이 우리 선배가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있는데 한날 이제 저한테 그래요. 장생, 참 희한하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분인데 남을 미워하거나 그런 소리 한 적도 없고 또 며느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분이 없는데 치매기가 좀 오는데 자꾸 의심을 한대요. 남을. 1번 의심 대상이 누구냐? 며느리예요. 그래서 남동생이 한번 왔는데 남동생에게 너 형수가 내 돈을 자꾸 훔쳐간다 하더래요. 싱크대 위에 이렇게 내가 고기에 2만 원을 해서 엎어뒀는데 그것도 가져갔고, 이 동생이 처음에는 어머니 겉은 멀쩡하니까 치매기가 있는 걸 모르고 엄마 그럴 리 없다. 형수로 알잖아. 이거 엄마가 잊었겠지. 그러니까 막 욕심을 내면서 니는 누구 편을 드냐 하더래요. 사람이 참 평생을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옳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아마 이 장씨 부인도 당시로는 굉장히 장수를 하셨어요. 나중에 되면 좀 이 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밑에 있어요. 말년에 이르러 기력이 쇠해졌을 때에도 하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오직 사람들을 인도하여 착한 일을 하도록 계도하려는 그 뜻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른의 평생의 삶의 지향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밑에 글을 썼습니다. 장씨 부인은 선행이 모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했으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여겼다. 장씨 부인의 이런 성인관은 굳이 유가적 성인관이다 이렇게만 따지기보다는 유가와 도가 서상의 어떤 성인관에 자연스러운 융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장씨 부인의 그 학업 과정을 이렇게 보면 어릴 때에 이제 좋은 말 듣기를 즐겨했다 하고 아버지로부터 소학이라는 책하고 식구사략이라는 책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라고 해요. 근데 소학은 가장 기본적인 육아의 책이에요. 식구사략은 19왕조의 역사책을 요약해 놓은 그 어린이용 역사책입니다. 근데 그 식구사략 안에 보면 뭐가 많으냐면 이 노장자, 도가적 그 사상의 얘기들이 꽤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씨 부인의 어떤 그런 어릴 때에 이 배웠던 학문의 배경에 이 육아뿐만 아니고 도가적인 그런 얘기들도 이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을 것 아닌가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인이 무엇인가 도대체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성인이 필요하기나 한가 가당한가 그런 얘기가 아이들 저도 뭐 성인이 어떠니 예절이 어떠니 하면 교대 교수면서도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픽 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주제지요. 근데 그 주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전달하는 게 그렇죠. 성인이라는 존재를 예절이라는 의미를 조금만 바꿔봅니다. 예를 들어 예절하면 촌스러워 보여. 뭔가 좀 딱딱하고 강요하는 의미로 와요. 근데 에티켓 교육 이래버리면 굉장히 세련되게 듣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절과 에티켓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에티켓보다 예절이 더 본질적입니다. 왜요? 에티켓은 타인에 대한 예의 바른 행동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잖아요. 근데 예절은 그건 기본이고 자기 자신을 극기복례라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기본적으로 사욕이나 욕망을 넘어서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그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게 예절인 거예요. 근데도 용어 자체에서 예절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에티켓 교육하면 그게 무슨 뭐 대단하고 새로운 그런 이 얘기인 줄 알고 다들 날린 거예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인이라는 의미가 지루하고 보수적이고 답답한 느낌들이 거기에 이미지가 많이 담겨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용어를 빼서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할지라도 이 옛사람들이 지향하던 성인에 대한 강조, 성인 교육은 지금도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 된다는 의미가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의 어떤 선한 삶을 목적으로 하고 남과 내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들에서 이 성인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필요하고 성인 교육도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장씨 부인이 지향했던 그 성인을 지향하는 삶, 장씨 부인이 늙어서 기력이 빠질 때까지 오로지 그 목표 가졌던 사람들을 선한 길로 계도하려던 그런 삶의 어떤 목적들, 방향들, 노력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여중군자 장계양 선양회의 가장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성인되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을 착한 길로 인도하기. 저는 이 내용이, 이 목적이 장씨 부인의 그 여중군자 선양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자 또 존재 의의도 되리라고 봅니다. 원래 90분 강의를 부탁을 받았지만 뭐 어쨌든 여러분들 그 여건이나 이런 걸 뭐 봐서 좀 압축 강의로 해서 이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 이 일을 맡게 돼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열심히만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혼자의 힘 같으면 할 수 없었지만 우리 19개 지회의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선양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격려의 마음, 모든 것을 담아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회도 늘게 됐고 회원도 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이 장계양 할머니를 이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리는가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할머니의 선양을 위해서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3년 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